일본이 지금 엔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수출이 겁나 잘 될 것이니까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엔저랑 지금 엔저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예전에 플라자 합의 이전 정도야 일본이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기술은 그렇게 밀리지 않죠. 가격 경쟁력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지금 다른 나라들이 가격 경쟁력은 아주 잡고 있는데 일본이 그거 엔저 정도 된다고 해서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느냐, 그런 상황 아니죠. 그런데도 막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상황 아니죠. 지금 일본 엔저 현상이 경제가 굉장히 위기 신호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따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다. 엔달러 환율이 120엔을 넘어섰습니다. 엔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중국이 있고요, 러시아가 이렇게 있더라. 그랬을 때 이런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죠. 왜냐? 재작년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했을 때 보면은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편이다. 예전에 뭐 글로벌어스 해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뭐 만들고 어느 나라에서 뭐 만들고 했을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일본에서 수입해서 바로 쓰는 것이 좋다. 뭐 일본 애들이 기술력이 뛰어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건 있죠. 뭐 장인 정신 해가지고 한쪽으로 굉장히 파는 거, 그래가지고 순도가 높다든가 이런 기술들 많이 가져다 쓰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입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수출 많이 하고 밀접한 관련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올 수밖에 없더라. 엔화는 20년 만에 최저치. 잃어버린 30년 중에서 한 10년 정도는 엔화 가치가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최저치다. 안전자산. 기축통화는 일반적으로 비기축통화보다 안전한데 여기는 좀 불안하죠. 그런데 기축통화 중에서도 안전자산으로 따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죠. 그런데 일본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 러시아 다음이죠. 물론 화폐가치 하락하면은 러시아보다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보면은 화폐가치 개박살이 났죠. 최근에도 뭐 터키 이런 나라들 화폐가치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리라화 같은 경우 뭐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가치가 뚝 떨어졌죠. 그런 나라들 말고 주요 25개국 통화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 다음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근데 러시아는 국제 왕따죠. 세계에서 너네 돈 안 받아줘. 돈 갚으려면은 루블로 갚지 말고 달러로 갚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왜 떨어졌을까? 요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실질 실효 환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물가나 교역 비중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사실상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일본에서 뭘 많이 사야 돼요. 그러면은 엔화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려면 일본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죠. 물가도 성장을 해야 되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필요하죠. 한 1에서 2% 정도는 성장을 해줘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엔 경제 대국 이런 경우 있었으니까 사들이고 하려면은 가치가 필요한데 이것들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죠. 오히려 돈만 많이 풀었다. 뭘로요? 아베노믹스로. 물론 아베노믹스 자체가 엔저를 유도한 건 있습니다. 근데 엔저를 유도하면서 수출에 기여를 해서 수출이 성장하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안 되고,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N이 안전자산이다 라는 생각만큼 엔저가 안 됐었는데 성장은 안 하고 엔저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N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회복세가 더디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 요 세 가지가 큰 요인이죠. 보면은 국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가계 경제가 비상 걸렸다. 일본 교수가 일본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 핵심은 뭐예요? 소득은 안 올라가는데 지출만 늘어난다.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고령화. 두 번째는 수입 물가 상승이죠. 일본에서 뭐 기름이 나와요, 가스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세계적으로 올리면은 의존도가 높은 것들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안 되죠. 소득이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성장해 하겠어요? 뭘로 버텼던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가 수출, 수입했을 때 수입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도 미국이 계속 엄밀하게 말하면 적자를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왜 망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 1000달러 했고 수입 1200달러 했다. 그러면은 매년 200달러씩 손해보는 건데 그냥 매년 200달러씩 찍으면 돼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일본도 따라한 거예요. 아베노믹스가. 엔화를
세계적으로 가치 있게 쳐주니까. 그런데 미국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미국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굴지의 세계 1위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 붕괴 전까지는 세계 2위였는데 그 뒤로는 작살이 나있죠. 기술이 뛰어나졌다. 뭐 맨날 일본의 기술이 뭐 장인 정신이 있고 기술이 있고 발전이 없어요. 일본에 가면 아직도 카드는 더럽게 안 되고 대부분 현금 써야 한다고 합니다. 관공서 가면은 편지 쓰고 있대요. 이런 것처럼 기술 발전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약간 쇄국 정책의 느낌이죠. 우리 건 짱짱맨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해외에는 안 먹히고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죠. 지금 엔저 현상은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일본은 그래서 지금 아베노믹스로 돈 찍어가면서 버텼던 건데 이제 그만 찍어야 되죠. 유동성이 너무 많이 커졌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데 일본이 거기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 뭘로 버텼으니까? 국가 부채 계속 찍으면서 버텼으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시장에 대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다. 돈을 찍은 지 한참 됐지만 보면은 원흉은 역시 아베죠. 잃어버린 30년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 아베노믹스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은 없고 뭐예요?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만 불러왔다. 그래서 청구서가 지금 날라오고 있는 거다. 아베노믹스는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늘렸죠. 그래서 유동성 축소 시기에 아베노믹스의 청구서를 받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초이노믹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정부에서 LTV 외에 DSR 등 세계 경제와 역행하는 방향의 대출 완화를 시작한다. LTV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으로도 많이 완화했어요. DSR이 제대로 도입된 이후. 그러니까 LTV까지는 괜찮다. 그나마. 그런데 DSR 등 완화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초이노믹스 플러스 윤노믹스 청구서를 유동성 축소 시장에 받게 되겠죠. 과잉 유동성을 통해서 부채로 성장시킨 경제는 항상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게 돈 찍을 땐 몰라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청구서는 언젠간 돌아온다.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저금리 때 돈 엄청 많이 빌려준다고 영끌하고 비투하고 했던 청구서들이 지금 금리 인상이 슬슬 되면서 날라오고 있죠. 국가도 똑같다. 이제는 좋은 엔저가 아니라 나쁜 엔저다. 그전에는 엔저가 뭐예요? 좋은 엔저일 때는 수출 증가. 엔저 하면은 물론 수출 가격은 떨어지고 수입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입 가격 올라가는 건 조금 부담이 되지만 수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 그런데요, 예전에 이 엔저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7, 80년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미 가격이 너무 올랐고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대륙들의 나라들은 대부분 여기에 기술력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이나 유럽만큼 비싸진 않은데 기술력은 굉장히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에서 만든 게 성능이 100이고 일본에서 만든 게 성능이 95예요. 그런데 얘는 100달러에 팔고 얘는 80달러에 파네? 아 그러면 가성비가 이게 좋네. 그러니까 일본이 성장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일본만큼 기술 따라온 나라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은 상대가 안 되죠. 특히 어디에 밀려요? 지금 아무리 엔저 되더라도 가격 경쟁력은 지금 중국에 밀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외에도 어딜 키우고 있어요? 지금 미중 무역전쟁 생긴 이유? 뭐 인도나 동남아 쪽 이쪽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고 있죠. 거기서 싼 인력을 사들여다가 거기다 공장 짓고 만든다. 그럼 기술력은 지들 거 갖고 오는 거고 인건비는 거기서 싸게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 자체가 일본이랑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는 좋은 엔저인데 지금은 그 좋은 엔저가 나올 수가 없다. 왜? 세계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에 강했던 엔화가 동일본 지진이 터져도 엔화 가치가 올라갔고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돼도 엔화 가치가 올라갔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엔화 가치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니다. 일본의 가장 큰 위기는 뭐에서 오는 거예요? 유동성 축소. 왜? 국가부채가 압도적인 세계 1위니까. 일본이 그 전까지도 국가부채가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요인은 뭐였어요? 버틸 수 있는 요인은 다른 나라가 아니고 지들이 보통 갖고 있어서.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한 나라인 게 뭐예요? 일본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풀죠? 그러면 이 국채를 누가 사느냐? 일본인들이. 국채 보유 내역 보면은 7%가 해외, 3%가 기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본에서 샀다는 거죠. 이게 뭐냐?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이러라고 돈을 풀었는데 푼 돈을 가지고 다시 국채를 사고 있었다. 이 악순환이 돌고 있었다는 거죠. 돈을 아무리 풀어도 성장이 거의 정체가 된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개박살이 났는데 돈 풀면서 위기를 일단은 극복을 하고 어느 정도 경제 성장에 원동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돈을 푸는 걸 축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을 풀어도 돌지를 않아요.
기업에다가 돈 풀어서 기업에다 돈 넣으면 그거 가지고 다시 국채 사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원동은 거의 없었고 돈만 많이 풀어서 국가 부채만 엄청나게 불어난 상황이다. 그래서 보면 엔저 때마다 수출 개소리죠. 다른 나라에 빚진 건 없다. 이거 사실은 국가 부채만 잔뜩 뻥튀기가 됐고 국내에서 그건 가지고 계속 돌리고만 있었으니까 성장은 없었고 국가 부채는 굉장히 늘어났고, 그런데 국가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유동성 축소해야 되는데 그때는 당연히 타격을 국내에서 많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해외에서 돈 빼가가지고 생겨나는 급격한 타격은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다. 다만 국내에서 알아서 타격이 계속 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해외에 가진 자산 넘친다. 요것도 지금 일본은요 80년대부터 90년 초죠. 이때가 일본 버블이죠. 이때 엔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자산을 많이 사들였어요. 이거 가지고 그 빨로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부자가 망해서 30년 간 거예요. 잃어버린 30년 동안 돈을 풀었는데 지들이 사서 결국에는 투자는 안 되고 지들끼리 돌고 그러면서 회복은 안 되고 요걸로 버티고 있었을 뿐이다. 근데 지금 엔화 가치가 1달러당 150엔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엔저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더라. 아베노믹스의 청구서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도 지금 엔화 예금 급증하고 있대요. 자, 이게 떨어지면 산다. 물론 가치 투자에서 적정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보다 저렴하면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떨어지면 산다는 묻지마식의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주식시장에도 그거 있었죠? 친구가 샀는데 친구가 떨어지면 내가 그거 산다. 그런 테크도 있었는데 지금 주식시장 어때요 결국에?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 청구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계속 지속적인 유동성 축소 중이에요. 근데 일본은 기준금리를 못 올리고 있다 지금.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만 볼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뭐 수출, 제조업 중심의 닮은 꼴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경상 적자 일본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결국 적자 났죠 이미.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의 잠재 성장률 하락, 이런 것들. 국가부채 심각성은 일본이 굉장히 심하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심각성이에요. 이거 국가부채 심각하다고 문재인이가 망쳤다 이거 지금 은근슬쩍 껴넣은 건데, 국가부채는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부채가 굉장히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안 풀어도 됐어요. 그리고 문제는 가계부채가 중간에 터졌다. 터졌을 때 국가부채로 어느 정도 메우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안 터지면서 저기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진 거다.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죠.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일본처럼 망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일본이 이제 붕괴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전철을 그대로 밟느냐, 상당 부분 닮아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더 나은 부분이 있을 거고 더 위험한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망해가는 나라 보면서 반면교사도 삼아야 될 거 아니냐. 자, 결론. 일본 엔저는 꽤 길게 갈 수 있다. 그 전에 아베노믹스로 돈 풀어서 성장. 근데 이게 가능한 나라는 국가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08년 이후 미국이나 12년 이후 일본이 그런 형식을 썼다. 그게 아베노믹스죠. 근데 너무 많이 풀었다. 왜냐면 미국은 성장했는데 일본은 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너무 많이 풀었는데 이 청구서가 지금 날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인데 일본은 금리 인상이 안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 자,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비슷하게 부채 위험이 있죠? 일본은 국가부채 위험이라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위험이 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터졌을 때 국가부채로 메꾸게 되면 국가부채 위험까지 같이 오는 거고, 국가부채로 어느 정도까지 메꿀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수출 구조라든가 고령화, 저출산 이런 것들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기다. 우리나라 역시도 일본에서 반면교사 삼아서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막 기술이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점은 있는데 일본처럼 꼭 된다는 건 아니지만 버블 붕괴에 준하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